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로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관저만찬 회동을 계기로 최근 잇따라 불거진 여권 내 갈등이 사그라질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을 향해 검찰의 수사 그리고 칼끝이 점점 날카로워지자 이 SNS의 입장을 그간 발표했는데 그제 있었던 최고위 회의에서 조금 더 강경한 모드를 보였습니다. 이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다, 이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라는 이런 강경한 모습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언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선관위에도 신고되고 재산 신고에도 이미 재산 신고를 통해서 이미 밝혔던 현금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당의 대표를 떠나서 검찰의 이러한 수사 방식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계속 지탄을 받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의 대표라기보다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검찰의 이렇게 잘못된 수사 관행 이거에 대한 일침을 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구속됐던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의 구속영장 여러 영장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공범을 적시하지도 못했고요. 뭐 뇌물을 받았다느니 무슨 특혜를 줬다더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진술에 의해서만 대장동 일당의 진술에 의해서만 계속 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의 난관에 봉착하자 망신주기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한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국민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에 검찰도 수사를 할 거면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자꾸 언론 플레이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계속하는 모습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다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수사에 대한 잘못된 어떤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이상곤 교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강경 모드 전환의 의도가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표가 이제 좀 검찰 수사가 이제 자기 턱 밑까지 이제 쫓아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 대표가 상당히 지금 자기 강경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당원들한테 나름대로 호소 작전을 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검찰의 수사를 보고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고 법조인인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 보고 쇼다, 소설을 쓴다 이런 식으로 조작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과연 저분이 저 생각을 그대로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밑에서 써준 대로 읽는 건가 저는 참 궁금한데 말이죠. 검찰이 지금 현재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받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자기 분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최측근들입니다.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뺀다고 하더라도 김용하고 정진상은 명실상부 이재명이 최측근인데 이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돈을 받아왔어요. 그 돈의 총액이 대장동의 나무기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40억 원이 되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돈을 40억 원이나 받았는데 본체인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르고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예.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쇼를 한다, 소설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검찰 보고 직무유기를 하라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돈 준 사람이 있고 돈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지금 김용의 공소장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는 건 아주 명약관하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다 따지면 성남시장 할 때 이 정도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부당이득을 건설업자들한테 주고 428억 원이나 달하는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분이 과연 대통령이 됐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끔찍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런 상황들 전부 감안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본인의 혐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정서를 감안해서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질문과 혐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게 되면 유감을 표명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가 죄오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지난 2020년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가지고 무죄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김만배가 버젓이 그 사업을 하고 있었고 대법원에는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50억 클럽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꿈 안 꾸시는 게 좋겠다. 저는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당연한 수사를 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 대표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거든요. 검찰 고발뿐만 아니라 이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 좀 적극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제가 그런데 이제 검찰발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에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현재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치 단결된 모습을 못 보이고 있다. 이탈 세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미국에서 조기 귀국설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당에서 하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 어느 정도 이탈 세력이 나오고 있는 부분까지도 좀 짚어주셨고요. 당 차원에서는 이런 당대표의 사법 리스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검찰의 지금 수사 내용을 모두 100% 다 사실로 단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상권 분립국가 이고 재판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검찰발 내용을 모두가 사실인 것처럼 지금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다시 한번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 내용은 그동안 얘기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최근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네. 정치 보복 관련된 뉴스가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정치 보복 안 한다더니 정치 보복만 하네? 이런 말씀을 혼잣말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을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 여론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발표됐던 모 언론사와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에 지금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고 야당의 탄압 수사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정당한 수사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은 40%에 불과합니다. 특히 저는 주목했던 것은 여론조사에 주목했던 것은 대구 경북,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권리죠. 대구 경북에서도 정치적 탄압과 정당한 수사가 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도 여러 차례 많은 분들께서 얘기 나오셨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편향된 수사, 240대 0 이런 편향된 수사. 어떤 수사는 여당의 수사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지만 야당의 수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탈탈 터는 수사. 이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이냐. 이게 대한민국의 2022년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이 실제로 정말 이게 정당한 것이냐,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법 리스크에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당에서 많이 계시는데 여당의 지금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적인 회초리가 계속 들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6개월밖에 안 된 정당이 야당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성찰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윤재관 부의장이 지적하신 이 검찰 수사의 편향성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이게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 그러나 국민의힘 관련 이 여당 관련 수사는 조금 지지부진하다, 좀 덮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들은 있어 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240대 0이라고 해서 네, 민주당만 집중적으로 아니면 야당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게 만약에 적폐청산이라든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 말씀드리고 싶은데 적폐청산이라든지 도둑을 잡는 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치 보복 맨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탈탈 털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1년 반을 그냥 뒤졌습니다. 예. 그런데도 무혐의 내고 없던 걸로 전부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했던 수사들 그때는 왜 못 밝혀내고 지금 와서 0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불성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대담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 50분이었습니다. 강원 양평군 형북면 어정전리 명주사 인근에 임차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인명 피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향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에 대해서 또 공세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공당이 아니라 공갈당이다 맹비난했고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 거짓 공동체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 공동체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 수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앞서 지금 얘기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팩트가 아닌 내용을 지금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는 있어 왔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검찰이 이 수사 결과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지 무혐의 처분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무혐의 처분했다고 좀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로부터는 아무 수사도 하지 않고 한 번의 압수수색, 한 번의 소환조사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무혐의 처분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좀 계속적인 팩트가 아닌 내용이 얘기되고 있어서 좀 유감이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조를 만들어 내실 때 조를 만들어 내시는 과정 속에서 한번 본인들도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정말 민생을 살피고 국민을 살피고 지금 이번 국정조사를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뭐 조를 만들어내서 어떤 그 야당에 대해서 무슨 당이다 얘기하시는데 저도 역시 똑같이 여당에 대해서 무슨 당인 것이냐라고 조를 만들어서 하고 싶습니다만은 정치의 기본적인 품위가 있죠. 품위를 좀 지켜주시는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아까 뭐 잠깐 이탈 세력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만 아직은 소수지만 또 비명계를 중심으로 유감 표명 요구에 더해서 이제 당원 80조까지 들며 거취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리더십 대체론이나 지도부를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또 말하기도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이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먼저 윤 부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메시지 글쎄요.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본인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입장을 내시겠죠.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유감 표명이 관련돼서 하기 전에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여당에서 이미 갈라선거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사실을 호도하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메시지에 많은 여론이 주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검찰의 수사 방식대로 계속 할 경우 그것이 하나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지금의 수사의 방식도 그렇고 국정 운영 방식도 보면 완전히 옛날에 독재정부 시절에 나왔던 언론 탄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의 이번에 참사와 관련된 내용도 관련돼서도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을 뿐더러 최근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정 운영의 난맥상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검찰의 수사 방식대로라면 뭐 민주당의 화합이라든지 반발만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공당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함께 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당처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 있다고 해서 당대표마저도 쫓아내는 정당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검찰의 수사 방식 이것은 단지 민주당에 대한 탄압 이것이 이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단순히 당 차원의 이 공격들에 대한 대응 이렇게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계속 검찰이 야만적인 수사, 어떤 사냥을 하듯이 하는 수사가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곤 교수께서는 다음 주에 이제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이분이 지금 그렇게 본인 메시지로 그렇게 낼 분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그 측근들의 비리 혐의라든지 부패 혐의가 있으면은 당 대표라든지 대통령까지도 심지어는 사과 성명을 내고 또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당장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그런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 자꾸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 대표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지금 좀 제대로 착각을 하고 제 위치를 못 찾고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 대표하고 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검찰들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은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는 곳에선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직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내지는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지금 그 정진상과 김용의 구속 이후에 그들이 받았던 그 뇌물 부분의 최종 사용처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검찰이 지금 그 종착점이 이재명 대표라는 부분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게 되면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전제로 하고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 동의안을 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다수당을 무기로 해서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결을 계속 시킬 텐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어디 대장동 의혹 하나뿐입니까? 성남FC 후원금 유용 의혹도 있죠.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줄줄이 엮여서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 동의안을 내고 이러면 민주당은 계속 그러면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탈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예, 이세요. 예, 당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야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와 민주주의가 뭐가 다른 것이냐라는 말씀이시고 당대표에 뭐가 대한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시고 의혹과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번엔 좀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뭐 여러 가지를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국민의힘도 지난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국정감사에서 필담을 주고받았던 김은혜 홍보수석 등의 어떤 퇴장을 두고도 당내에서도 얘기가 많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수용과 관련돼서도 그랬고요. 자, 그제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도부 만찬을 하면서 뭔가 화합의 어떤 스킨십을 보여줬다. 뭔가 신뢰를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어떤 당내 갈등을 좀 봉합하자라는 취지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당내 갈등이라고 보다는요. 지금 예. 현재 이제 워낙 국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예산국회가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예산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국회에서 예산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들이 모든 게 다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대통령실하고 청와대 개방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오히려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새 정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수적으로 밀리고 있는 정부 여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해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 적자가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400조가 넘는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빈살만을 만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는 중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정쟁, 국경 앞에서는 멈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치가 너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흠집 내기를 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으니 여당 보고 이제 좀 단결을 하고 여당에 대한 여당과 나름대로 심기일전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찬의 자리로 해서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지 뭐 당내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당 내부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한 갈등은 현재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네, 당내에 심각한 갈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 부의장께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계에서 이번에 국정조사 수용을 놓고서도 뭐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거 네. 관련돼서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반대표 던진 그분들이 이제 자칭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예. 반대표 던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국민과 윤 대통령 사이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간극을 벌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어제 있었던 만찬 회동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있었던 만찬 회동과 관련돼서는 사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여당이 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전국의 최대 현안, 국정조사 관련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브리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정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참사의 유가족들이 얼마나 화가 나신 일이 있었습니까? 유가족 협의회에 관련된 의견을 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6시가 넘으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정부가 보내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들이 만나서 아니 국정조사 하는 목적이 진상규명이고 유가족들이 지금 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니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말이 한마디 없었다. 술은 딱 한 잔만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모습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유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관심이 몰렸는데 뭐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건 거기에는 뭐 저도 어차피 참석을 안 했던 것이고 비공개 만찬이기 공개가 안 때문에 됐죠. 이제 예. 그런데 뭐 어차피 비공개 만찬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저희들 정치에서 이런 회동이라든지 대통령과 회동 내용들은 다 나오게 돼 있고 또 우리 또 윤 교수가 말씀하신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무슨 뭐 대책들 그 수뇌부들이 모였으니까 수기가 있었겠죠. 예. 예. 자, 그제 있었던 이 만찬 회담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협치를 포기한 정부 여당의 비밀 만찬이다. 무엇을 감추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시간 20분 동안 만났지만 취재를 불허하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대통령실의 뭐 언론관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또 정상회담의 기자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불허하기도 했었고 이런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었는데 대통령이 좀 언론관 자체가 좀 원칙적이다 보니까 예. 언론 자유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좀 가져야 될 윤리의식과 언론의 책임의식 이런 부분들은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MBC하고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긴장 관계를 생각을 해서 야당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증폭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공개 만찬이라고 해도 또 지금까지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해온 걸 보면 네. 또 항상 비공개 만찬이라고 해도 다 밝혀내오고 또 그런 공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있었으니까 차차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관련해서 첨언하실까요? 네,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쭉 보면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요. 예.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투명성, 권력에 대한 투명성,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확대화한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과정입니다. 언론에 대한 이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제하기 위한 그리고 정확히 알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제한하고 불허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 캐나다 순방 때부터 이런 것이 있어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캐나다 순방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일정과 관련돼서 개별 일정과 관련돼 개인 일정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사후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고 이번 순방에서 그것이 더 대통령까지 확대됐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또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한꺼번에 모이는 공간에 사진 한 장 그리고 모두 발언 하나 하지 못하는 이런 게 어떻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고 책임 있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제발 투명하게 당당하면 투명하게 공개하시고요. 언론의 취재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세계 제12 경제대국에 걸맞는 국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질문은 좀 훈훈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어제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가 4년 만에 열렸는데요. 5대3 한국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 내용 자체만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뭐 양보와 배려의 마음들이 돋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일본한테 졌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지 않아도 여야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네. 상황인데 요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도 옛날 같으면은 낮에 그렇게 싸우고 뭐 그러더라도 밤에는 술도 한 잔씩 하고 예. 저녁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풀고 그랬는데 요즘은 국회의원들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밥도 같이 안 먹는다고 예.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이제 정치가 좀 팍팍해졌는데 이런 기회로 또 한일전에서 5대3으로 이겼으니까 이런 기회로 여야가
좀 이렇게 훈훈하게 같이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이제 예. 보여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어제 또 일본과 상대하니까 여야가 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앞으로 여야의 협치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본과 지금 이번에 그 의원들이 만난 것 자체가 그 네. 만남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차적인 것은 대화를 하고 만나야죠. 그래야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좁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과 저렇게 만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고요. 예. 근데 다만 저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본 의원들과도 만나는 과정인데 왜 같은 대한민국의 야당하고는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한 번도 있어 왔지 않고 지금 역대 정부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저 축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해야 될 것, 과거사 문제라든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시합이 좀 뭐 예산안도 포함해서 국정조사, 연말 국회가 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상공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